수준 높은 AP 수업, 철저한 GPA 관리, A1 인스티튜트. 안녕하세요. 안효신입니다. 이제 슬슬 에세이를 준비해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커먼 앱 에세이, 메인 에세이를 작성할 때 저희 팀에서는 우리 학생들에게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서 에세이를 작성을 하는지, 그리고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서 에세이를 작성해야 되는지, 이런 생각하는 과정들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예전에도 설명했지만 오늘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러한 영상들을 올리는 이유는 우리 부모님과 학생이 꼼꼼히 준비해서 많이 공부를 하시면 여타 다른 업체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도 스스로 충분히 우리 미국 대학 입학을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최대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영상들을 제작하는 것이고, 교육 철학 같은 것들이 없는, 우리 컨설팅만 하고 몇 마디 코멘트만 달아주고 뭐 시간당 얼마를 달라 이런 식으로 하는 업체들에게 시간과 비용을 뺏기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든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영상을 제작했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걸 보고 오시면 오늘 영상이 더욱더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영상을 소개해드리면, 제가 올린 것 중에 설명의 영상 안에서 이렇게 생긴 영상 보시면 이게 2시간짜리 설명에 편집 없이 쭉 한 번에 보여드린 영상입니다. 그럼 거기서 1시간 58분 5초쯤 돼서 에세이에 관한 설명을 제가 10분에서 15분 정도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그 영상을 한번 보시고 오시면 더욱더 에세이에 대해서 이해도가 더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세이를 쓴다는 것은 우리 프롬프트 보면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지만 결국엔 하나로 귀결이 되는데요. 내가 누구인가를 우리 입학 사정관들에게 단시간에 함축해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뭐 당연히 단순하게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내가 누구인지 항상 생각해보고 책도 많이 읽어보고 사색을 하면서 내가 누구인지 생각을 계속 해보거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어떤 식으로 나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이 에세이를 쓰기에 더욱 용이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끄집어낼 수 있는 생각의 방법을 저희는 크게 2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inductive reasoning, inductive thinking 이라는 것이죠. 이게 귀납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구체적인 사항에서 내가 누구였는지를 깨닫게 되는 뭐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두 번째는 deductive reasoning, deductive thinking, 연역적 추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건 내가 누구인지를 확정을 지어놓고 내가 여태까지 살면서 겪은 일을 계속 스캔하면서 그거랑 관련된 일화를 찾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는 어떤 방법을 선택하냐고요? 학생마다 다릅니다. 어떤 학생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야기를 전개하는 게 이야기가 술술 잘 풀리고요. 어떤 학생들은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좋아서, 그거는 학생마다 다르기 때문에 뭐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 첫 번째 인덕티브 리즈닝 같은 경우를 설명을 드리면, 일화를 먼저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할머니한테 받은 목걸이를 아주 어릴 때부터 자기 몸과 일부처럼 항상 지니고 다니던 학생이 있었는데, 언젠가 유럽 여행을 하러 갔는데 그 유럽에서 그 목걸이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기차는 떠나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기차는 타게 됐고 이 목걸이를 잃어버린 채로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학생은 자신을 계속 지켜줄 거라고 믿었던 그 목걸이가 없어진 이후에 공부도 손에 잘 안 잡히고 친구들과 교우 관계도 안 좋아지고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학생은 그 목걸이를 다시는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평생 이렇게 무기력하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하다가, 그래, 내가 굉장히 소중히 생각하는 물건, 그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것, 소중하다는 것, 그것의 본질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이 학생이. 그러고 봤더니 이 물질적인,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이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것인가? 아니면 이 물건으로 하여금 나의 마음가짐, 나의 다짐, 나의 신념, 이런 것들이 중요했던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그 물질적인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마음가짐, 신념이 결국엔 중요했던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거는 여행을 가서 어떤 물건을 잃어버리게 된 사건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가게 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덕티브 리즈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학생이 어떤 결론을 짓냐면 내 마음 속에서 마음 먹은 것이 나의 행동을 결정짓는 것이지 어떤 다른 요인들이 나의 행동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짓게 됐습니다. 이게 저희 학생이 쓴 에세이 내용이 아니고요. 그냥 아무 내용이나 일단 예로 한번 들어본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구체적인 일화를 바탕으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는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만약에 거꾸로 반대로 디덕티브 리즈닝을 바탕으로 생각을 하시게 될 거면 내가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어떤 다른 요인 때문에 내 행동에 변화가 오지 않고 내 마음속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지어놓고 그거에 따른 다른 예들을 한번 찾아보는 것이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다른 에세이를 읽기 전에 여러 가지 책을 들춰보고 내 일기장도 들춰보고 내가 일기도 써보고 하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 계속 생각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의 결론은 한 문장으로서 나는 어떤 사람이구나 라고 써보는 게 아주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에세이를 쓸 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떤 이벤트나 내가 성취한 그런 일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일 안에서 어떻게 인식을 하고 어떻게 그 일이 발발하게 된 원인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 앞의 미래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는 게 좋은데요. 보시면 앞으로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할 때 네게티브한 방향으로 글을 쓰는 학생이 있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쓰고 싶어도 그렇게 쓰지 않겠죠, 우리 학생들이. 그리고 모든 에세이를 도와주시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겠고, 이 부분은 당연히 되게 포지티브한 결론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들 비슷비슷합니다. 그리고 이벤트나 accomplishment 같은 경우는 우리 학생들이 10몇 년을 살면서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기는 쉽지가 않아서 이 경험들이 다 비슷비슷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크게 벗어나는 그런 경험들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느 부분이 중요한 거냐면 이 중간에 있는 이러한 일을 내가 어떻게 인식하게 됐는지, 그래서 거기서 나의 개성과 독특함을 표출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경험이 특별할 필요가 없고 미래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이다를 아주 특이하게 꼬아서 쓸 필요는 없는데, 이 중간에 내가 인식하고 이 사건의 발달이 내 안에서 시작된 건지 어디 외부 환경 때문에 사건이 일어나게 됐는지를 생각을 하면서 나의 독특함과 개성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생각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말리는 것이, 자, 이걸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보시면 뭐 college essay example 해가지고 이게 인터넷에 치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을 눈으로 먼저 보게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독특함과 개성을 표현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먼저 보게 되면 앵커링 이펙트라고 하죠. 이 정박 효과라고 하는데, 내가 처음 눈으로 본 그 에세이에 정박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독특함과 개성을 표현하기보다는 어떻게든 그 하버드나 MIT를 붙은 그 학생의 글처럼 쓰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게, 아직 나에 대해서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지도 않고 일기 같은 것도 써본 적이 없는데 먼저 합격생의 예시, 합격생의 에세이를 먼저 읽고 나면 그럼 그 학생은 에세이를 쓰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cognitive bias라고 그러는데, 인지적 사고의 그 틀 안에 갇히면서 개성을 표출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얘기죠. 남들에게 내 의견을 전달하는 글을 쓸 때는요, 항상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MSE 이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남들한테 내 의견을 전달할 때는 무조건 이 순서로 전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글을 쓸 때 항상 이걸 생각하면서 글을 쓰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모티브,
주제를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specification, 주제에 대해 부연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그에 따른 예시를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말한 모티프에 힘이 실리게 되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뭐 에세이랑은 별로 상관없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뭐 하나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전기차는 차세대 이동수단의 대표가 될 것이다. 전기차라 함은 기존의 디젤 엔진을 기반으로 석유를 에너지원으로 이동하는 내연기관과는 다르게 오로지 전기의 힘으로만 이동하는 이동수단을 일컫는다. 각국 정부는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친환경 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은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 초과 시 벌금을 부과하고 미국은 파리 기후협약에 다시 가입했다. 강화된 규제를 축적하려면 자동차 회사들은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제로인 전기차의 판매를 대폭 늘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거 에세이랑은 상관없는데 아무 글이나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렇듯이 주제를 얘기했으면 그 주제에 세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예시가 있어야지 어떤 주장에 힘이 실린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어떤 학생이 글을 이런 식으로 써요. 저희가 에세이를 써오라고 하면 나는 교우 관계도 좋고 친구들이랑 잘 지내고 중간에서 중재도 잘하고 봉사하는 걸 더 좋아하고 남들을 도와주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리더십도 있어요. 이렇게 쭉 나열만 해오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럼 뒤에 이그샘플이 없으니까 힘이 실리지가 않잖아요. 누가 믿어요 그거를. 그렇죠? 그러니까 이그샘플을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학생들의 이그샘플은 당연히 이 경험에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확정을 지었으면 이 경험에서 이그샘플을 뽑아내야 되는데 이 경험이라 하면 이제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제가 잠깐 어떤 그림을 보여드릴 테니까 재빠르게 보고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것이 보였나요? 어떤 분들은 해골이 보였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평화롭게 놀고 있는 소녀가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이 같은 현상을 보고서도 사람마다 이 인식하는 cognition, 인식하는 것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어떤 것을 경험을 했다고 해서 그거를 사실대로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규정을 지었으면 그 익스피리언스는 왜곡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사실에 입각해서만 정확하게 쓰면 글이 네게티브하게 끝날 수도 있고 굉장히 글이 심심하고 재미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허용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어느 정도의 왜곡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허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첫 번째 어떤 사건이랑 현상 아니면 이 마지막 미래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은 크게 변주를 줄 수가 없는데 이 부분 안에서는 내 개성을 살리고 그리고 익스피리언스 안에서는 어느 정도의 왜곡이 허용되기 때문에 왜곡을 어느 정도는 해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번에 이제 21년, 22년 새로운 Common App Essay 프롬프트가 새로 발표가 됐는데 작년이랑 거의 차이가 없는데 딱 한 가지만 바뀐 부분이 있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내가 누구인가, 나의 근본은 무엇인가, 내 백그라운드는 뭐고, 나의 인트레스트는 뭔가 이런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1번 주제. 이걸 학생들이 제일 많이 쓰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2번 주제는 내가 실패한 일이 있는데 그 실패에서 배운 교훈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그 교훈을 바탕으로 살아갈 것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 그 다음 3번은 나를 자극했던 것, 나의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게 했던 것, 뭐 관심사에 대한 이야기겠죠. 이거를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아요. 1, 2번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자, 그리고 이 4번이 예전 거에서 예전 거가 없어지고 새로 들어오게 된 것인데 굉장히 파지티브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타인으로부터 받은 행복이나 감사한 일,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하라는 건데 이 부분 잘 쓰시면 굉장히 에세이가 밝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거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번 같은 경우도 작년이랑 똑같은데 나 혹은 타인에 대한 일, 어떤 식으로 무슨 일이 발생을 했을 때 나를 다시 생각하게 됐거나 타인을 어떤 식으로 다시 이해하게 되었다, 뭐 이런 일들이 있으면
5번을 선택하셔서 쓰시는 게 좋겠고 6번 같은 경우는 나를 몰입시키는 것. 내가 시간 가는지도 모르게 나를 몰입하게 하는 무엇인가가 무엇이냐 관심사를 물어보는 거겠죠. 그리고 7번은 네 마음대로 써라니까 뭐 7번은 거의 없다시피 생각을 하셔도 되고 어떤 다른 영상이나 다른 설명을 보시면 7번 같은 거라든지 6번 같은 것을 쓰게 되면 에세이를 진행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왜냐하면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간혹 어떤 선생님들은 요거 쓰지 말고 될 수 있으면 1, 2번, 5번 뭐 이런 것들을 쓰라고 추천을 해주시는데 그러시지 말고요. 우리 학생이 이 프롬프트를 쭉 읽어봤을 때 강렬하게 기억에 남고 내가 이걸 쓰고 싶다 하는 것을 그걸 선택하셔서 쓰시면 됩니다. 어떤 주제가 더 대학에서 좋아하기 때문에 붙을 확률이 더 높다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진정으로 쓰고 싶은 주제를 선정해서 쓰시면 되겠다. 기피해야 될 주제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에세이를 쓸 때 너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한 가지만 얘기해 보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는 코히런스라고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학 입학 원서를 작성할 때요, 우리 에세이를 제출을 하잖아요. 에세이만 제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원서 안에 에세이가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 커뮤니티 어플리케이션을 쓸 때 그 원서 안에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나는 남들이랑 같이 지내는 게 너무 좋고 공부도 같이 하는 걸 좋아하고 커뮤니케이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남을 돕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한다는 액티비티와 뭐 다른 아카데믹한 것에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 학생이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에세이에는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좋고 고독을 즐기고 사색을 즐긴다 하면 반전 매력을 보여주는 거니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일관성이 떨어지고 이 학생이 어떤 학생인지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관성을 가지고 내 액티비티라든지 아카데믹한 활동들, 그다음 성적, 뭐 다른 서플리먼터리 에세이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통틀어서 에세이와 함께 하나가 될 수 있게끔 코히런스를 맞춰주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인상 깊은 인트로, 인상 깊은 도입부가 필요하냐? 이게요, 몇 년 전까지는 맞는 것 같거든요. 왜냐면 우리 입학사정관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주 세심하고 에세이를 한자 한자 뜯어보지 않겠죠, 당연히. 슥 이렇게 읽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슥 이렇게 읽어볼 때 강렬하게 인상에 남으려면 도입부가 강렬하게 딱 쳐줘야 되는데, 근데 이거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부턴가 도입부가, 모든 학생들이 가져오는 도입부가 따옴표로 시작을 하고 뭐 대화체를 쓴다거나 아니면 의인화가 돼 있다거나 메타포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명언을 위에다가 깐다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렇게 인상 깊은 도입부를 만들어야 된다는 강박이 있어서 우리 에세이를 이렇게 좀 도와주시는 분들도 그런 식으로 많이 글들이 많이 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노출된 크리에이티비티, 독특함이 아니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도입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조금 더 담백한 도입부거나 아니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뭐 따옴표, 뭐 디어 누구에게 뭐 편지형 뭐 이런 거 말고 더 독특한 걸 찾을 수 있으시면 독특한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좋고, 그게 아니면 차라리 담백하게 자연스럽게 읽는 이로 하여금 궁금증을 자아낼 수 있게 도입부를 들어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겠고, 우리 학생들이 그리고 또 진짜 많이 하는 실수가, 제가 에세이 써와봐라 이제 그러면 저희 쪽에 이렇게 써온 걸 보면 결론이 없어요. 결론이 없이 막 이렇게 쓰다가 글자 수는 제한이 돼 있고 쓰다가 결론을 내야 되겠고 하니까 거의 뭐 한 줄로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이렇게 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항상 우리 학생들이 글을 쓸 때는 결론을 먼저 생각을 해놓고 윗부분 쓰는 것을 꾸려나가야지, 결론을 생각 안 하고 위에 심취돼서 윗부분 내용에 너무 많은 힘을 주면 결론이 굉장히 빈약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결론을 미리
만들어 놓고 그 다음 윗부분에 글을 쓰는 게 좋겠다.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간혹 글을 읽다 보면 진심을 다해서 쓴 글은 보면 감동적이어서 눈물이 나올 정도이거든요. 그럼 그게 슬픔을 자아내서 눈물이 나는 게 아니고 진심이 담겨 있기 때문에 감동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글이 나오려면 하루아침에 글을 이렇게 쓴다고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곱씹어보고 그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곱씹어보고 오랫동안 생각하는 기간을 가져야 합니다.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생각하는 장점과 단점을 한번 글로 이렇게 쭉 적어보고 아빠한테 물어보고 엄마한테도 똑같이 장점 단점을 물어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내가 가장 친한 친구 우리 지금 10대 친구들은 사실 엄마 아빠보다 나랑 가장 친한 친구와 있는 시간이 더 많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가장 친한 친구한테 내 장점과 단점을 적어보고 나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적어봐 달라 진심으로 그렇게 한번 보시고 내가 쓴 것, 부모님이 쓴 것, 친구들이 쓴 거를 한번 쭉 보면서 나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보고 그리고 내가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생각을 하다 보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조금 더 알아가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